지금부터 이정문 국회의원, 한국소비자원, 한국FP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2년도 제1회 소비자 지향성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건국대학교 양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는 몇 분을 대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충남 천안을 대표하시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계시는 이정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정무위원장이셨던 윤관석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오늘 포럼을 주최하시는 소비자원의 장덕진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FP학회 학회장이신 계명대 김성숙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 오늘 포럼을 위해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시켜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최를 해주신 이정문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인사 올린 천안병 지역구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입니다. 오늘 유사투자 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2년 제1차 소비자 지향성 정책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주신 장덕진 한국소비자원장님과 김성숙 한국FP학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와 좌장, 발제 그리고 양질의 토론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면서 오픈 채팅방이나 유튜브 등으로 주식 리딩방을 개설해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 조언만 할 수 있으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으로 영업 채널이 확대되며 불법, 불건전 자문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유튜브를 포함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을 투자 자문업으로 분류를 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운영하는 곳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식에 이어 코인이나 NFT 투자를 빙자한 리딩방까지 성행하며 유사수신 사기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2021년 4월 말 금융당국에서는 유사투자 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유사투자 자문업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감독 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또한 유사투자 자문업의 정보 제공 유형에 따라 법령 해석이 필요하는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유사투자 자문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유사투자 자문업의 정보 전달 등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또한 개인 투자자는 안심하고 이를 활용해 증시의 활기를 불어넣어서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뒷받침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지난 2년간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투자 자문업의 관리부실과 피해 현황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차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관석 의원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유사투자 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 제1차 소비자 지향성 정책 포럼 개최를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방금 앞에서 그 인사 말씀한 우리 이정문 의원님과 함께 그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활동했고 정무위원장으로서 우리 이정문 의원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성실하게 또 법적인 어떤 전문성을 근거로 해서 좋은 정책들과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왔던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또 토론회를 열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준비해 주신 한국소비자원의 장덕진 원장님과 그리고 한국 FP학회 김성수 회장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발제로 수고해 주시는 한국소비자원의 김도현 연구위원님과 또 인하대 성희열 교수님 그리고 토론 좌장을 맡아주시는 서강대 김도성 교수님과 그 외에 많은 그 학계 기업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좋은 그 참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가 있었고 그 대응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증가에 따라 개인 투자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열기 속에서 금융 투자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 이를 악용한 또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 위반한 영업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 투자 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 정부 측에서도 지난 3월에 금감원에서 21년도 주식 리딩방 불법 불건점 영업 행위에 대한 점검 결과 108개 업체에 120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조사 결과로 내놨습니다. 4월에는 금융위가 관련 대책을 몇 가지 측면에서 일부 내놨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또 후속 조치가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은 그런 측면에서 현황과 또 내용과 시기적으로 아주 시기적절하게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주시는 좋은 그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들을 저희가 잘 국회에서 관련한 상임위에서 정무위에서 좋은 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가 원구성 협상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상임위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이종문 의원님 지금 물어보니까 1순위로 또 정무위원회에 뒀다고 하고 저도 이제 위원장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계속 활동하려고 이제 지망을 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중요한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장덕진 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원장 장덕진입니다. 2022년 제1회 소비자 지향성 정책 포럼으로 마련된 오늘 이 자리는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정문 의원님, 김성숙 한국 FP 학회 회장님과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포럼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윤관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각계 전문가분들과 내 기빈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투자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상 최대로 불어난 시중 유동성은 주식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렸고 저금리 시대 속에서 소비자들은 저축보다는 투자로 눈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18%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의 보유 주식 비중이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편 금융투자의 증가로 금융투자 상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호황된 수익률을 홍보하고 고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등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 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대비 무려 97.4%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평균 31.7%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 밖에 있었으나 지난해 4월 금융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도움을 주고자 오늘 정책 포럼에서는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국내 전문가들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 좋은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한국소비자원은 국회 및 정부와 꾸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FP학회장이신 김성수 교수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FP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숙입니다. FP가 좀 어려우시죠? 파이낸셜 플래닝이고요. 재무설계라고 저희가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는 개인 재무 분야 학문 발전과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7년에 설립된 학회이고요. 연구재단 등재지 학술지를 발견하고 SSRN 게재 등 학술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학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에서 공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정말 성대하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특별히 이제 투자자의 주식 시장의 참여가 너무 증가하면서 투자 정보의 수요가 높아졌는데 그것에 비해서 양질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증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근절을 위해서 여러 대책을 피력하시고 추진하고 있으시지만 사실 수천 개의 유사투자 자문업을 이렇게 감독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세미나를 통해서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투자자에게 합법적이면서도 투명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실현이 되고 또 건전한 자본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모색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시간을 내주신 이정문 위원님, 유관석 위원님, 그리고 장덕진 원장님, 그리고 발표자님, 사회자, 토론자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회 회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다른 학회에 맡고 계시는 이제 학회장님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조만 교수님도 오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연구하는 많은 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이런 금융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기념 촬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내빈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시고 저희가 2시 40분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예정보다 시간을 조금 땡겨서 주제 발표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주제로 유사 투자 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 모습과 소비자 지향적 거래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국소비자원의 김돈현 연구위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 개선팀의 김돈현입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원장님께서 앞에서 또 발표를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정문 의원님께서도 또 다 들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에서 특히 소비자 피해 쪽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에서는 잘 규율이 되어 있지만 또 규율이 될 예정이지만 이게 이제 소비자 관점에 있어서 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관점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바뀌어갈 제도에서 좀 더 실효성이 있으려고 하면 기관 간의 협업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 그 부분에 이제 방점을 맞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PPT를 중심으로 20분 동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있어서 유사투자 자문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유사투자 자문과 자문 행위를 크게 그 법률에서 자본시장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뭐냐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 정보라는 겁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유사투자 자문업에 통해서 받는 금융 정보이든 투자 자문업자로 받은 정보이든 그냥 정보인 겁니다. 그냥 다만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투자 자문 행위라고 보려고 하면 소비자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금융 상품이 뭘까요? 라고 할 때 나에게라고 하는 개인이 나한테 맞는 그러면 금융 관련 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적합성 원칙들이 들어오겠죠. 나한테 맞는 상품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그 요구에 대한 응답이 자문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유사투자 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구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정보 제공 계약에 근거해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들어오게 되면 어떻다? 둘 다 동일한 정보입니다. 자, 그러하면 정의 규정에서 볼 때 특정 개인에게 그러니까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지만 특정 집단에게 자문을 했다면 그거는 유사투자 자문일까요? 투자 자문업일까요? 개인이 아닙니다. 특정 집단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게 키워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문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유사투자 자문이든 투자 자문이든 금융 투자 상품을 정보를 제공한다면 저는 동일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유사투자 자문 같은 경우에는 통제할 수 없는 매체를 이용한다는 게 법률의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에게 특화되어 있는 정보 제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 상정했던 그냥 간행물이라든지 그냥 온라인에 뿌려지는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정보통신 매체 수단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냥 뿌려질 정보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2021년도 4월 달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정책도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통제 가능한 매체 수단으로는 정보 제공을 하지 말라. 매체 규제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하다면 두 행위는 소비자에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행위입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행위입니다. 다만 법률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 당국에서 바라보는 어떤 이 투자 정보, 금융 투자 정보와 관련된 가치와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는가의 그 가치가 대등하지가 않다라는 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제도가 얼만큼 발달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2021년도 4월 달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가장 핵심은 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불법 행위 그러니까 유사투자 자문업자에게 투자 자문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고 그러니까 근절하고 이제 관리 감독을 좀 더 충실히 하겠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로 볼 수 있고 그 해 10월 달에 이제 그 유사투자 자문업은 신고해를 해야 되는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 신고의 매뉴얼이 굉장히 꼼꼼하게 보완이 됩니다. 유의미한 작업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서비스 상품들은 재화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서로 약정한 내용이 상품이 된다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철도, 통신, 금융 이렇게 뭔가 서비스가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지만 이게 법률로서 어느 정도 유형화되지 않으면 이 서비스의 태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고 매뉴얼을 굉장히 그러니까 까다롭고 엄격하게 만들었다는 소리는 유사투자 자문업의 서비스의 내용을 어느 정도 유형화, 구체화 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신고 제도인데 이게 뭐가 달라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고 내용 한 개 한 개를 다 뜯어보면은 그 안에 소비자와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맺는 계약의 내용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유의미 있다. 또 이 말은 유사투자 자문업의 서비스의 내용이 균질화되어 들어간다라는 부분으로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추측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피해 구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식 리딩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주식 리딩방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까라는 부분들인데 특정 집단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일단 투자 자문업으로 해태되겠죠.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으로 분류 안 된다고 회신 줄 여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했던 것이 금융투자 상품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 아니라 주식 리딩방이라고 할 때는 그 방 안에 들어온 방 회원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정보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로 일단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있을 때 금융투자 정보를 주면 특정이 되는 거죠. 특정 개인에게 이 상품을 사라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계약 체결 내용으로서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문 행위를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계약의 내용으로서 내가 이 상품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이 요구 행위를 아예 계약의 내용으로 아예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 리딩방은 삼성전자 주식에 언제 살 타이밍을 정보를 전달해 주는 방입니다. 라고 방을 개설을 하고 그 안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정보를 받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유사투자 자문일까요? 투자 자문업에 해당이 될까요? 혼동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유사투자 자문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보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만 법률상으로 볼 때에는 투자자가 내 삼성전자 주식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방 자체가 삼성전자 주식을 언제 매수 매도할 것을 정보를 일률적으로 계속 뿌리는 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소비자 피해 구제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옵션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입니다. 여기서 이 방에서는 정보를 개인에게 특정에게 맞춰서 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일정한 수익률이 날 때까지는 계속 정보를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방에 들어와서 1,000만 원을 투자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지시한 대로 사고 팔고 했더니 수익률이 500%가 나왔다. 라고 해서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이 방은 폭파됩니다. 이것은 카톡이 폭파가 되겠지요. 자,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 그 자문, 그러니까 정보 제공 행위는 자문일까요? 유사투자 자문일까요? 정보 제공 행위일까요? 이 부분이 주식 리딩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식 리딩방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규율을 하고 싶은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걸기에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해석 적용이 좀 까다로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사투자 자문의 관리 감독으로서의 이제 방법과 관련된 방법과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서는 이제 정책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단톡방을 이용해서 요구가 들어오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매체로 정보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너희가 소비자로부터 자문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매뉴얼, 그러니까 신고서를 적을 때 자기가 법률 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내용을 적어라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정보 제공의 요구를 받지도 않겠죠.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해서 매도, 매수 시점을 다 알려주는 방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은 없다라고 볼 거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회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매체 규제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업자의 투자 자문 행위의 규율에 있어서는 이 내용의 규제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거래의 방법의 어떤 문제인데요.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니까 제일 중요한 건 수수료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방을 열면서 우리는 해지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냥 이용 기간 동안, 이 리딩방 안에서 이용하는 기간 동안의 날짜 대비 또는 그 정보의 그 중요성 대비 일별로 비용을 물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가 되려면 위약금이 전제되어 있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보호 매뉴얼에 그러니까 그 유사투자 자문업자 신고 매뉴얼에 보게 되면 수수료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수수료라는 표현 안에는 해약금, 그러니까 위약금이라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매뉴얼 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 이 매뉴얼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만한 요소들이 많고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투자 자문 서비스, 유사 투자 자문 서비스가 어느 정도 비용을 기간 동안에 보통 제공을 해주니까 내 서비스의 비용이 얼마인가를 알려주는 어떤 정보인가 동시에 그 위약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특수 거래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매뉴얼을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사안들인데 이 부분은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도 명확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서 아주 명확하게 이런 법률적인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지원 그 금융보험팀과 또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 수 있게 됐던 부분들인데요. 이게 카드로 이 사람이 유사투자자문 리딩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카드 결제를 하는데 만약에 카드 결제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죠. 뭐 보통 신원 인증을 위해서 카드 정보를 이용합니다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그냥 결제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렇다면은 할부거래법의 근거에서 또 항변권은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법률적인 이슈들도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사투자 자문 계약을 맺고 정보 제공을 했다고 한다고 친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법률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매뉴얼에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사투자 자문 관리 방법으로서의 수수료에 대한 사전 신고의 의미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입니다. 내가 하루를 이용하면 얼만큼 비용을 부담할 건지를 유사투자 자문업자가 신고 시에 자기 스스로가 기재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에 대한 이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사투자 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원 입장에서는 피해 구제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들인데 가장 쟁점은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자문 행위가 위법한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 구제를 함에 있어서 매우 혼동스러운 결론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지금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자료에서 보게 되면 법률 위반 사안, 자본시장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단순 교환, 그러니까 그 환불 해지에 따른 환불 수수료와 관련된 이슈는 소비자원에서 피해 구제한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에 이미 접수되어 있는 많은 피해 구제 사례들이 놓고 보게 되면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게 과연 유사 자문 행위인가? 이게 과연 투자 자문업 행위인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감독원의 파인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과 관련된 어떤 사안들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신고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유사투자 자문 계약을 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내가 받았던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었을까? 일단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 좋게 금융감독원 가면 괜찮죠. 근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서 난 그냥 자문 서비스 계약한 거지. 왜냐하면 유사투자 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큰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문 서비스는 PB처럼 큰 자산가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처럼 되어 있고 소액 자산을 조금의 그러니까 금융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매 정보 제공 서비스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홈페이지를 봤을 때 어디로 접속을 할까요? 당연히 소비자원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 금융감독원에서 내가 1대1 그 유사투자 자문회니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가 뜹니다. 금융감독원의 유사 사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혹시 이런 사례에 해당이 되시면은 진짜 위반 사례가 맞으니까 신고하세요. 이런 어떤 필터링 페이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필터링 페이지를 보시게 돼서 유사투자라고 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3개 나옵니다. 게시물 3개. 사례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 행위가 유사투자 자문에 해당되는지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지가 되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많은 사례가 붙어야 됩니다. 지금 클릭수만 보시게 되면 조회수는 10,000건이 넘어가 있어요. 그 어떤 클릭 수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면 개별적인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위반 행위들이 나열이 되어 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내가 유사투자 자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고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신고하려 해본들 유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화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 법률 제도가 완전히 그러니까 개선되고 있는 과정이었지만 이미 금융감독원 쪽에다가 이게 유사투자 자문 행위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어떤 그 기관 간에 요청하는 어떤 사례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조금 더 신속하고 합리적인 피드백은 받지 못했던 것 같고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도 한국소비자원의 어떤 피해 구제의 내용이 이런 것들은 피해 구제 이전에 시정 조치의 대상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의 대상이다라고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고요. 그런 유형들에서 판단했던 결과물을 여기다가 올려준다면 적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고 이전에 한번 유형도 보고 이런 것들은 유사투자 자문업의 진짜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구나라고 보아서 다시 그래도 한국소비자원 쪽에 그냥 민원을 넣는 것으로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현재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정보 제공 행위는 투자 자문업자의 자문 행위와 정말 종이 한 끗 차이이고 투자 자문업자의 행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을 벗어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리딩방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미 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를 한다고 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접수되고 있는 이 사례가 과연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협업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그 발표의 결론에 해당이 되도록 됩니다. 그리고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금융위원회가 이 서비스가 불법이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 그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고 예비 금융 소비자들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일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이 금융감독원에서 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구제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와 같은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 그 계약을 유효로 해줘야 될까요? 무효로 해야 될까요?
사법적인 판단을 또 받아야 되고요. 만일에 이게 무효든 유효든 뭐 취소를 했다고 쳤을 때에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관계로 넘어가게 될 텐데 불법적인 원인으로 수익을 얻은 것은 반환하지 않는 겁니다. 부당 그 원인 급여에 따라서 소비자는 이득을 계속 보고 유사투자 전문 서비스 업자들은 자칫 내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법률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런 법리가 정착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유사투자 자문업은 스스로가 준법을 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 갖춰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 지금 이 자료집의 맨 끝에도 붙어져 있지만 작년 4월 정책 나오고 10월 달에 금감원이 매뉴얼 만들고 올해 3월 합동 점검했다면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은 기관 간 협업이고 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금융감독원에서 과연 이게 적절한 행위였는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었는지를 한번 판단해보는 그런 협업체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해주신 김도년 연구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의 현황과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주제로 인하대학교 성희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성희활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이제 제가 저하고 별로 인연이 없을 줄 알았던 많은 지역의 소비자 단체에서 종종 연락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놀라시는 게 자기들은 전혀 예전에 인지를 못했던 게 갑자기 소비자 어떤 그 분쟁이라든가 민원으로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압도적인 숫자로 이제 1위로 이제 접수가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유사투자 자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을 보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같이 이제 뭐 문제점이나 대응 방안도 이렇게 좀 논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많이 걱정되는 거는 그 동안에는 유사투자 자문의 어떤 문제가 약간 좀 그냥 표면적으로만 좀 시끄러웠고 크게 불거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이 좋았거든요. 장이 좋아서 수수료라든가 어떤 회비를 뭐 선납했다가 이제 못 돌려받는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은 워낙 이제 장이 좋아서 거기서 이제 손실이 안 나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묻어가고 묻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도 지금까지는 한 수백만 원 단위였더라면은 근데 문제 지금 이제 뭔가 좀 하락장으로 완전히 이제 접어들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하락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라 몇천만 원, 몇억 단위의 어떤 그런 투자 자체에서의 손실이 예상된다라는 점에서 좀 더 좀 충격이라든가 그런 투자자 피해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게 좀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전제로 이제 먼저 그 배경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목차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을 얼마 쓸 수 있죠? 20분. 먼저 현황과 이제 규제 체계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규제 체계 자체를 재설계를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는 외국 입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사투자 자문업 현황과 규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보고 가면은 아까 김도년 박사님께서 그동안 유사투자 자문업에 관한 자료들에서 좀 보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좀 처음 듣고 처음 생각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 참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구나, 많은 연구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김 박사님께서 많은 내용을 어려운 내용을 짧은 시간에 하셔서 사실 그렇게 어떻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되풀이한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투자자문업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좀 1대1 계약. 지금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입장이 투자자문업은 1대1 계약. 그다음에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 박사님이 지적한 거는 그럼 특정 다수는 뭐냐라는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유사투자자문업의 정의를 보면은 그 법률과 시행령에 이렇게 이제 중복적으로 있는데 똑같지는 않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송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수시로라는 것은 아무 때나입니다. 아무 때나, 아무 때나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이 등을 통하여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관하여 투자 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 조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 불특정 다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리딩방이죠. 그러니까 유사투자자문업이 예전에 이렇게 이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이런 쌍방향 SNS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로 ARS 중심으로 이제 많이 돼 있던 건데 이게 쌍방향으로 되면서 가두리 양식이 이제 가능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그러니까 전 국민이 쓰는 SNS 채널이 사실상 이제 이 유사투자 자문업자들의 활동 무대가 이제 돼버렸다라는 데서 문제가 이제 많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 대화방 다수긴 하지만은 충분히 특정이 돼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법령이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 개별적 계약 없이 수시로 구매 가능할 것을 요구하는데 지금 사실상 멤버십 제도라든가 이렇게 이제 회비를 납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그걸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법령에서 의도한 바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언이나 정보를 한마디로 일방향으로만 가야 됩니다. 일방향으로. 방송이라든가 출판물 같이 이렇게 신문을 생각하시면 제일 유사투자자문업을 이해하는데 가장 비슷한 모델이 뭐냐면은 사실은 가판대 신문입니다. 가판대 신문. 길 가다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사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그 정도로만 하라고 이제 한 건데 지금 많이 이제 벗어났죠. 그러면 이제 저는 아까 이제 김 박사님 그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1대1 계약이냐 아니면은 불특정 다수냐라는 이런 양극단 사이에 중간에 있는 특정 다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사실 위험성은 훨씬 낮아요. 전문가들이 전문가를 상대로 이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은데도 수십 가지 이제 규제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아무래도 그게 의사지배라는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특정 관계에서 요청이 있고 내가 자문을 할 때 그때 내가 주는 자문은 그 투자자의 의사를 굉장히 강하게 지배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투자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거를 염려해서 법이 이제 강력한 규제 체계를 이제 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의사 지배 정도로 인한 어떤 투자자들의 피해 이런 걸 고려하면은 특정 다수는 지금 약간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지만은 상당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특정으로 묶이고 거기에서 또 이제 바람잡이들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의사 지배가 우리 법령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허용했던 그 정도의 아주 그 리모트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특정 다수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투자자문업이라고 볼 수는 쉽지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유사투자자문업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제 비교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서는 그냥 신고만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김 박사님은 주로 이제 신고 업무 매뉴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법적으로 좀 짚어봐야 될 게 이 신고라는 게 그럼 매뉴얼이나 어떤 규정을 안 따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별로 관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증권 신고서, 주식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신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신고서는 우리가 행정요건적 신고라고 해서 감독 당국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해서 수리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같은 경우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해서 그냥 접수만 시키면 사실 끝난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또 보다 더 자세한 자료를 가져와라. 내가 심사를 하겠다. 너 등록 안 시켜주겠다. 뭐 이렇게 사실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런 신고 업무 매뉴얼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신고 서식이 규정돼 있는 그 규정이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입니다. 시행세칙. 그거는 이제 금융위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정하는 것이고, 행정법적으로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법규적 효력이 없다라는 것은 대국민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런 그 시행세칙에 어떤 신고 서식을 뭐 자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매뉴얼상에 뭐를 좀 타이트하게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냥 신고서 하나 덜렁 던져놓고 영업을 해도 이 사람을 완전한 불법 영업이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는 최근에 보면 숫자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융감독원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감독을 강화하면서 또 폐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수시로 찾아내서 바로바로 삭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수가 이제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숫자는 도리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정보 제공하는 유형을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이제 비영리 영역, 그러니까 무료로 뿌리는 건데, 이건 이제 불특정 다수 대상 일방향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이나 웹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뭐 ARS 이런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라든지,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원칙적으로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라고 봐서 이거를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다만 이제 불법적 목적으로 허위 표시를 유포할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이나 부정거래에 이제 해당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그 일방향 채널이라든가 카카오톡의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무료로 이제 무료 리딩방을 개설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제 맛보기를 보여주면서 유인을 하죠. 결국은 유료 리딩방으로 이제 유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광고 행위가 되거든요. 광고 행위가 돼서 요걸 광고라는 행위를 가지고 이제 고리를 걸어서 뭔가 규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규제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보다도. 근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처음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규제해서 배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법상으로도 아주 구석에 사이드에 존재하는데 이게 금융소비자보호법상으로도 전혀 커버가 안 되는 영역에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와 영리의 중간 영역.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사실 유튜브 문제가 이제 좀 많이 불거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새로운 수법이니까 수단이니까 사실 아직까지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튜브 성격 자체가 이게 무료와 유료의 어떤 중간 영역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비회원제 유튜브의 경우 유튜브도 회원제가 있더라고요. 멤버십 있어서 그거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원제의 경우에는 수익 창출의 원천이 조회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아직까지는 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뒷광고라든가 또 이제 슈퍼챗을 받는 경우 이럴 경우는 상당히 좀 영리성이 좀 강화가 되죠.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거를 효과적으로 규제할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뚜렷한 답이라든가 대응은 명확하지는 않고요. 이제 멤버십 유튜브에서 이제 완전히 그저 카카오의 어떤 폐쇄적인 그 채팅방처럼 이제 운영하는 그럴 경우에는 그 멤버들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는 명백히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실시간 쌍방향 채팅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이 아니라 투자 자문업에도 해당이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법령 해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증권 방송에 대해서 이제 냈는데 유료 회원제 운영과 같이 구독자로부터 직접적 대가를 받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광고 수익만 발생하는 경우, 조회수라든가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되는 거는 신고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간헐적으로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을 받는 경우, 별풍선이란 말은 아프리카 TV에서 쓰는 말인데 유튜브에서는 슈퍼챗이라는 말로 쓰고 있죠. 이런 뭐랄까 간헐적인 자발적 후원도 유사 투자 자문업이 아니다, 신고 필요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좀 될까라는 약간의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구독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직접적 대가를 받고 개별적 상담을 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투자 자문업 등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불특정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서 뭔가 개별적 특정성을 가지게 되면은 좀 투자 자문업에 가깝다라고 보는.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유료 영역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유사 투자 자문 행위죠. 불특정 다수 대상 일방향으로 ARS다든가 이거는 이제 요금이 매겨지죠.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유료 다운로드 돈을 내야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다수 대상 일방향 채널, 뭐 뉴스레터라든가 또 회원제 유튜브, 회원제 카카오 채널 이런 것들도 유사 투자 자문 행위의 이제 전형적인 어떤 형태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 투자 자문과 공식 투자 자문의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특정 다수 대상 쌍방향 채널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제 카카오톡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멤버십 유튜브라든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쌍방향 채널 자체를 쓴다고 해서 이게 구체적인 투자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증거를 못 잡으면은 그죠? 증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했다라는 거를. 근데 내가 쌍방향 채널을 이용하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내 주장만 전달했다라고 발뺌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쌍방향 채널 자체를 투자 자문 행위로 보겠다. 이거는 이제 법에 규정이 없죠. 이걸 하려면은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 신고서 서식에 이 쌍방향 채널을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좀 유도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행 세칙에 있고 거기다 이제 신고서 자체의 어떤 그런 뭐 수리라든가 그런 기능도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고쳐서 쌍방향 채널을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투자 자문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 한에는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는 순간 투자 자문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거의 유사 투자 자문업 대부분은 뭐예요? 일본 기준으로 하면은 투자 자문업이 되는 거죠. 등록이 필요한 투자 자문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금 규제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약하다라고 이제. 그러면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안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이란 대체로 많은 좀 이쪽으로 연구하거나 연구 단체라든가 또 이제 학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유사 투자 자문을 폐지하고 투자 자문업으로 일원하자. 미국과 일본 같이 우리가 너무 지금 그게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이제 당국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 게 유사 투자 자문업이 없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고리대금업 아무리 때려잡아도 결국은 음성적으로 이제 번지듯이 얘들도 음성화돼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그래도 신고라는 느슨한 그거지만은 묶어놓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감시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게 관리 가능한데 이제 지하로 숨어들면은 이거 뭐 전혀 관리를 못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죠. 2하는 3하는 거꾸로 이제 현행 신고제를 유지하면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조금 강화해 가자. 이게 이제 감독 당국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발표한 그 대책 이후로는 아직까지 이제 새로운 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 하여튼 부지런히 이제 그 활동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입장이
한번 제시해 볼 수 있는 의견이 상위업자들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그 영세한 업체들 한 50위 밖으로 내려가면은 영세하죠. 자, 거기에서 자본시장법 어떤 규제를 들이대 가지고 네가 이걸 준수하라고 하면 이제 그냥 다 지하로 이제 숨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세업자들은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그거를 인정을 하되 다만 지금과 같은 식으로 쌍방향 채널을 이용해서 사실상 투자 자문이 이루어지는 행위는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같이 정말 리모트된 상태에서 투자자의 의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약한 정도의 컨택만 허용하는 그게 이제 이안의 방안이죠. 이렇게 이러한 이안 사안이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규제를 이원하자는 게 이제 이안이 내용이고 이게 뭐 사실 제 입장이기도 합니다.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영업은 투자 자문업으로 포섭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업자들의 영세한 업자들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 광고 행위.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그 무료 오픈 채팅방에 초청을 해서 맛보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끌고 이제 유료 리딩방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가입시키는 그런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광고로 규제하려면은 금소법 같은 어떤 그런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 정보 제공 유튜버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새로운 어떤 매체라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회수 가지고 이제 수익을 얻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뒷광고라든가 뭐 슈퍼챗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조금 투자 자문업에 투자 자문업 분류를 해서 조금 더 규제의 어떤 그 강도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성희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리딩방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걸 보면서 이게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소비자원과 이렇게 학회가 이렇게 오늘 토론을 하는 거를 우리 그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보고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저희가 한 5분 정도 휴식을 가진 다음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좌장으로 서강대학교 김도성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1회 소비자 지향성 정책 포럼 토론 좌장을 맡은 서강대학교 김도성입니다. 사실 뭐 서학개미, 동학개미 이런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주식 투자가 너무너무 지금 열풍이 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보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유사 자문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투자 전공인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문자가 옵니다. 스팸 문자가 오는데 뭐 주식을 찍어서 수익률을 많이 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혹하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내가 투자 전공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나 투자 수익률을 장담하지 못하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실 혹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희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상승장 때는 이게 사실 유사 투자 자문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손실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하다 보면 불법 불건전 유사 투자 자문에 유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사회 문제화 될 수 있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책 포럼은 아주 시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두 분 그 발제자께서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과 법적 규제라는 관점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유사 투자 자문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고,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 발제자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진짜 한 자리에 모시기 힘든 5분의 전문가들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5분의 토론자를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보시면 먼저 학계에서 성신여대 차경욱 교수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관련 단체에서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님 참석하셨고요. 또 금융연구원의 임형준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고, 또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정운영 의장님 참석하셨고요. 또 업계 쪽에서 장덕진 전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부사장을 지내신 국제공인재무설계사이신 장덕진 설계사님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업계 관행은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저희가 이걸 학계 관련 단체 기업으로 나누는 이유는 제가 판단하기는 다양한 관점에서 오늘 유사자문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가나다 순에 따라서 먼저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윤민섭 연구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에 저를 토론으로 초청해 주신 분들께 상당히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서나 보통 이제 토론이나 발표를 할 때 제 사례를 먼저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증권시장 상승장에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좀 투자를 해볼까라는 마음에 주식시장에 끼어들었다가 손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그 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문자를 뒤져가면서 불법적으로 날라온 것들, 스팸 문자들을 뒤져서 거기서 보니까 뭐 관심 있으면 뭐 특정 번호 7번이나 6번을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고 나니까 따르는 전화가 와서 정보를 받아보시겠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내라. 30만 원씩 내면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주겠다라고 했더니만 또 핸드폰으로 한번 연락을 했었으니까 그쪽 팀장이라는 사람과 카톡 친구가 맺어져서 카톡으로 매일같이 옵니다. 매일같이 사진으로 자기의 수익률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기네 회원들이 매수한 가격이 얼마고 언제 매도할 예정인데 관련 정보 받아보시겠냐라는 그 카톡 메시지들이 자주 날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그 정보가 맞는지 혹하게 되죠. 혹하게 되는데 보니까 그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고 하는데, 물론 제가 회원 가입을 하진 않았다고 아직 않았고요. 그런데 나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유혹에 한 발자국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는 중인데 그 제 자제심으로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도 예전에 이 소비자원에 근무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 유사투자자문업에 관련된 폐해 등을 많이 봐서 그걸 자꾸 되뇌기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뭐 번호 누르는 걸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성희아 교수님이나 다른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게 주식의 화랑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문제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급망의 문제가 생기면서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돼 버렸습니다. 변동시장이 높은 시장이 돼 버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실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정보에 매우 목마른 상황입니다. 뭐 저차차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발표자이신 그 한국소비자원의 김동현 팀장님과 인하대학교 성희아 교수님은 발표는 매우 훌륭하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약간 뭐 발표 내용을 부정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제 의견을 몇 가지 말하는 것으로 토론을 좀 대체할까 합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이 얘기한 부분은 진입 규제와 앞으로 영업행위 규제를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바람직한 규제 개선 방향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보다 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계속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성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나타나는 그 주식 리딩방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분리해 놓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카카오톡이라는 아주 국민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다양한 매체, 유튜브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인지 자문업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영업 활동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자문업과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체계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또 그걸 항상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행동 자체가 또다시 유사투자자문업이냐 아니면 단순한 정보 제공업이냐 아니면 컨텐츠 매매업이냐라는 또 다른 논란이 계속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부분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융산업은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 같은 경우는 저도 경험을 했지만 항상 뭐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곡물 테마주, 그다음에 재건 테마주, 그리고 뭐 또 최근에는 또 쌍용 제가 실제로 받은 사례입니다. 네. 쌍용 자동차 관련해서는 쌍용차의 인수 그룹에 대한 여러 가지 테마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또 대선과 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 테마주 등이 테마중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에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그 테마주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양산되고 금융시장 자체 또는 아까 그 김도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투자자문업인지 구분을 잘 안 합니다. 그냥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가 돈 주고 정보를 샀으면 투자자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는 자문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나, 그리고 자문업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유사투자자문업을 금융상품 자문업으로 통합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고리대금업 아까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음성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폐지하기보다는 연착륙을 시킨 다음에 폐지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 것이냐? 현재 체계대로 하면서 그 현재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하듯이 진입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점점 그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냐? 사실 저는 지금 현재 체계로서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도현 박사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진입과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금감원이, 피해 구제에 대한 부분은 바로 한국소비자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앞단에서의 업무는 금감원이 하고 있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피해 업무, 즉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히 골치 아픈 업무죠. 골치 아픈 업무는 한국소비자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소비자원은 소비자원대로 이게 불만이 쌓이고요. 금감원 입장에서는 우리 업무 아니니까 우선은 이슈화될 때만 그때 이제 약간 땜질식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금감원이 맡도록 하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불편하면 그 부분을 개선하게 됩니다. 결국 금감원 보고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런 금융분쟁 유사투자 자문업자와의 분쟁을 담당하게 만들다면 결국에 스스로가 그 문제점을 더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부분을 보다 개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금융감독원 측에서 점점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착륙의 방안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금융 사기 쪽과 관련해서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처럼 뭐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그렇다면 카카오나
뭐 그 통신사들과 협력을 해서 특정 문자, 특정 문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알림 메시지가 뜨도록 하는 방안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들이 이제 통신사들이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제가 다른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개인이 직접적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카카오톡의 메시지를 보진 않지만 알고리즘 방식으로 통해서 특정 문구나 특정 내용을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이나 아니면 투자 자문과 관련된 카카오톡의 메시지들을 일종의 검열처럼 해서 그런 문구가 나오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알림 메시지가 뜨는 형태의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건전한 영업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또 문제가 되는 게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회사나 아니면 통신사들과 연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다면 카카오톡이나 카카오나 그런 메신저 회사들이 그걸 동의할 것이냐?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좀 더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면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아예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하되 점점 이제 그 유사투자 자문업을 폐지하는 방향 쪽으로 연착륙시키는 그런 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민섭 연구원님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자문이라는 말을 유사투자 자문에서 쓰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자문업에서도 자문이라는 말을 쓰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유사투자 자문을 투자 자문업의 영역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만 단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딱 제가 여기서 그 토론에서 아주 공감하는 말씀은 독립자문업이 사실 IFA가 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 그거를 좀 금융당국에서 좀 감안을 하셔서 이 유사투자자문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분명히 만약에 유사투자자문이 그러니까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 자문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상적인 아마 정보 비대칭성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독립 자문업 분야가 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덕진입니다. 오늘 그 사회 처음에 시작할 때 깜짝깜짝 제가 놀랐는데요. 원장님이 성함이 저하고 같아서 영광스럽게도 제 이름이 저는 이제 업계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김 박사님, 성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법 전공이 아니고 이 경영 경제하고 자본시장에서 한 펀드 상품에 대해서 한 17년 근무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 8년 전인가요? 임종영 위원장께서 금융위원장을 하실 때 우리나라도 IFA를 도입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독립적인 관점에서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개인적인 IFA를 활성화시키자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IFA가 2017년에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금소법이 들어오면서 2019년에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가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 일반 금융 소비자들한테 이 자문을 잘 제공할 수 있는 IFA가 한 명도 지금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요즘은 이제 불법은 아니지만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그 업이 활성화되면서 또 일부러 이제 약간 불법 탈법을 저지르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 교수님께서 투자 자문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시켜서 상위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자문업으로 통합을 하고 영세 투자 자문업자는 이제 불특정 다수 일방향 채널로 거기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저는 아예 유사 투자 자문업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그 독립 투자 자문업 진입 요건의 상당 수준,
그러니까 전문성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그대로 가져가지만 다른 여러 가지 뭐 자본금 조건이라든지 물적 조건 자체에 대해서는 투자 권유 대행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서 IFA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이제 투자 자문업자로 통합돼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 감독 당국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초기에는 분쟁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감독 당국의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90년대 후반 자산운용사 업계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상당히 대조적으로 발전하면서 굉장히 자산운용이 투명화된 사례도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3호 자산운용사 또 이슈도 이제 물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제 이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이 IFA 이쪽 아니면 일반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그 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가 금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규제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할 수도 없고 교육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일반 금융 소비자가 유사 투자 자문업자와 투자 자문업자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 자문업자는 감독 당국에 등록하고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금감원의 파인 사이트에 가게 되면 유사 투자 자문업자를 조회할 수 있고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 투자 자문업자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 명단을 감독 당국이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일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도 제도권 투자 자문업자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유사 투자 자문업 제도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사설 투자 자문사가 굉장히 급증하다 보니까 1997년에 감독 당국의 신고 영어화로 구증권거래법상으로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이 들어왔습니다. 감독 당국의 신고는 하고 있지만 금소법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자의 고객과의 분쟁은 금소법의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 위반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제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저는 감독 당국이 약간 면피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금융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권 안으로 유인을 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지 제도권 밖에 두면서 사후적으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2,000개가 넘는데 이를 관리 감독 관리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광고가 많고 전문가 이름을 도용을 해서 리딩방으로 유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그 유사 투자 자문업자 관리 감독 강화 방안에서는 투자자로부터의 금전 내탁 금지, 그다음에 선행매매 금지, 그다음에 계약 외 수치 금지 등 투자 자문업 규제를 일부 준용한다고 합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게 투자 자문업 규제 중 일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투자 자문업의 규제를 완화해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투자 자문업으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자문업 진입이 과거보다 쉬워졌고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투자 자문을 제공하는 IF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IF가 수익률을 발생시키는 것이 IF가 자기 영업을 위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고 진입 장벽도가 아직은 높아서 등록된 IF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FA나 투자 권유 대행으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 자료 마지막 인쇄물의 페이지에 FA와 IFA와 독립금융 자문업자 그리고 투자 권유 대행인의 요건을 제가 비교한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이 독립금융 상품 자문업자는 IFA보다 더 강한 규제, 이 자본금 규제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규제도 있고 인적 요건, 그다음에 물적 요건 규제도 존재합니다. 독립금융 상품 자문업자의 물적 설비 요건은 제가 1990년대 후반에 투신사에 처음으로 신설 투신사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신설 투신사 설립 허용식 요건과 거의 문구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5년 이상 지났는데 일반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현실성 없는 규제를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시행된 금소법에서 예금, 대출, 보장성 및 투자성 상품별로 별도의 등록 규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제 금투협 자료에 의하면은 일본에서는 2019년에 칸막이 규제를 폐지하고 통합형 원스톱 IFA를 활용해서 복수 금융기관과 제휴 협업을 할 수 있고
보수나 수수료를 공유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투자 권유 대행으로 등록한 사람이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IFA나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하나도 없는데 개별 금융기관에 전속돼서 보수 및 수수료를 공유하는 투자 권유 대행인이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IFA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폐지하고 법으로만 존재하는 IFA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규제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의 그 IFA와 금소법의 독립금융상품자문업 그리고 유사 투자 자문업을 통합해서 단일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의 전문성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IFA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자본금 규제를 철폐하고 개인 IFA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금융기관에 존속되지 않고 복수의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의무화하고 보수 및 수수료를 금융회사와 공유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객과 분쟁 시 손해배상에 의한 어떤 예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본금 대신에 영업보증금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금융이 발달하고 연금 자산을 축적한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품별 투자 자문이 아닌 개인의 종합 재무관리 관점에서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자문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FA가 활성화되어서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독립적인 전문가들의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덕진 국제공인 재무설계사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유사투자자문업의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 이걸 투자자문업으로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대안으로서 그러니까 사실은 유사투자자문업이 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원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원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IFA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도기에서는 그 자문료 수수와 상품 판매 수수를 동시에 허용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갖다 이제 자문만 하도록 이제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그 이해상충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이걸 잘 우리가 이제 단계적인 제도 정비를 할 것이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유사 투자 자문업과 관련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아까 잠깐 제가 순서를 착각을 했는데요. 다음은 우리 정운영 의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가 행복 네트워크의 의장 정운영입니다. 저희 금융가 행복 네트워크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과에 승인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라서요. 많은 금융소비자를 현장에서 만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또 정부의 정책을 제안하고 기업들을 직접 만나서 그런 가교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 이 토론에서 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률이나 규제나 이런 분야보다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는 여러 언론사나 핀테크 기업들,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는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은 이런 유사투자 자문업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분야의 역할을 전문가로 해본 적이 없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한 방대한 연구나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저는 오늘 토론을 위해서 이제 업권에 있는 많은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의견들을 조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오늘 두 분 김도년 박사님과 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그러면 사실 유사투자 자문업의 규제 방안을 첫 번째 없앨 것이냐 아니면 완화시켜서
투자 자문업으로 갈 곳은 가고 유사투자 자문업을 존재하게 할 거냐, 아니면 현재의 어떤 방향들도 그대로 두고 관리 감독을 할 거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의견이 되게 더 많이 나온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보다는 두 번째, 뭐 이런 어떤 방향성을 토론자분들께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 의견보다는 각각의 이런 어떤 이란 이안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 유사투자 자문업을 폐지하거나 또는 투자 자문업으로 일원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유사투자 자문업들 중에서도 그 투자 자문업으로 할 수 없는 그럼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요. 그 투자 자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업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들 원래 하던 역할들을 하지 못하고 금융업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자회사인 계열사를 둬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만약 유사투자 자문업을 없앨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 자문업이 그 기업들에게 있어서 어떤 좋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들을 만들어 가겠죠. 예,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또 필요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에서 뭔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곳이 꼭 기업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많이 만나고 교육하고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금융 소비자들은 그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느 법률에 속하고 이게 자문인지 뭔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조금 더 안전하냐, 쉽냐, 편하냐.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소비자가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은 찾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서 누구를 찾아가서 자문하거나 이런 게보다는 엄청 쉽게 소비자가 정보를 얻고 그걸 위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제가 그냥 금융 소비자 전공을 하면서 공부했던 내용과 시장에 나가서 만나보니까 이제 그런 방법들이 훨씬 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앤다고 할 때 만약에 그 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에 누군가의 이익이 계속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데이터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한 핀테크 업들과 금융도 같이 합쳐지게 되고 융복합적인 어떤 마인드와 이 모델로서 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미래 시장에서의 이 지금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한 방식처럼 이제 어떻게 잘 유도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없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스텝을 보면, 그러면 없어질 수 없다라고 하고 음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이 역할들을 하게 하고 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까, 이런 고민들에 있어서 시장에 나온 것들 무조건 없앤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더 뭔가 나중에 없애더라도 저는 나와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방법을 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고, 실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곳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형 언론사들이 많아서요. 언론사들이 다 자회사를 가지고 보이지 않게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는데, 유사투자 자문업 관리 감독하고 없애겠다라고 할 때 그게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그런 의미로 볼 때는, 그러면 이 냉정과 열정 사이가 한 장 차이처럼 이 합법과 불법 위법에 대한 차이가 너무 애매한 경계에 있다라고 해서 실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게 위법이고 아닌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AI 자동 매매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많이 만들어져서요. 주식 종목을 추천을 하게 돼 있다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불특정 다수이지만 자기네들 사이트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개인정보로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소비자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면 본인들은 그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거든요. 불법이 아니다라는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대대적인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냐, 연구가 이루어졌냐라고 볼 때 정부가 가이드라인도 냈지만 몇 사람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할 거면 실태 조사부터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뭐 학회도 이렇게 있으시니까 연구나 이런 것들을 더 면밀하게 해서 이 방향성을 좀 잡은 다음에 현장과의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방식으로 시장성을 죽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사투자 자문업에 대한 불법 사례도 있지만 모범적인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모범 사례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은 어찌됐건 우리가 금소법 하면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 말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걸로 피해가 손실이 발생되면 이제 문제를 많이 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제가 소비자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소비자 교육도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유사투자 자문업에 대해서 뭔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짜 꼭 하지 않아야 될 불법의 선이고 이게 합법적인 선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들 소비자를 위해서도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소비 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소비자 지향성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이익을 주고 피해를 주지 않고 편하고 쉽게 저는 이런 게 이제 소비자 지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리 감독 체계도 소비자들에게 좀 용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관리 감독 체계도 소비자 지향성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업무의 어떤 법률의 규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원과 금감원이 나눠서 업무들을 하게 되지만 막상 소비자들이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지? 여기로 해야 저기로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제대로 자기들의 피해 구제를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로 들어가서는 하시는 영역들이 관할하는 영역이 다르더라도 소비자가 뭔가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아서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컴플레인 할 때는 이론화돼야 되지 않는가. 그게 소비자에게 편하게 하는 그 소비자 지향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던져놓긴 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나왔을 때 이 시장을 미래의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체안이라 지금 현재 있는 유사 투자 자문업들이 현실적으로 투자 자문업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파악들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 유사투자 자문업 자체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소비자들의 이익이 있고 그 소비자들의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들이 성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다차원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또 소비자를 위한 교육도 저희 같은 곳에서 많이 해야 되겠죠. 네,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요.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하루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와도 들여다보지도 못하지만 사실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학생들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노출이 굉장히 유혹이 심하고요. 또 저희 또래의 그 중년의 주부들, 여성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취하고 또 주식에 매몰되어 있고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고 또 그런 걸로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또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무조건 폐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실태 파악이나 조사들을 해서 각각의 어떤 주체별의 어떤 역할이나 또는 그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정은영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의장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사실은 미래지향적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공감이 되는데요. 항상 저희들이 뭔가를 규제를 만들거나 할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좀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유사 투자 자문업 또한 그 역할을 양성화하고 그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하거나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 자문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훨씬 쉽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졌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투자자문업의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런 정책 포럼도 진행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말씀 아주 공감이 갔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차경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차경욱입니다. 앞에서 두 분 김도년 박사님과 성 교수님께서 좋은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자 분들께서 많은 전문적인 좋은 얘기 해주셔서 사실은 제가 뭐 더 보태서 할 얘기는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제가 이 불법 유사 투자 자문에 화가 많이 나 있는지 토론문을 좀 너무 감정적으로 쓴 것 같아가지고 조금 송구했는데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개씩 받거든요. 뭐 저한테 맨날 긴급 특보를 준다면서 300명에 뽑히신 분이라서 정치 세력이 합쳐진 작전 종목을 알려준다면서 오늘 알아야 내일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마 그 오픈 채팅방 한 400~500명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오픈 채팅방 조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궁금해서 들어가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처럼 이제 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특별히 오퍼가 안 오는데요. 아니면 뭐 제가 VIP가 아니라는 걸 미리 알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방장이 VIP 방으로 따로 부르죠. 그러면은 적게는 한 200~300만 원, 많게는 뭐 1,000만 원 넘는 가입비를 받는 곳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처음에는 이제 무료 체험이라고 하죠. 절대 일단 체험해 보라. 그리고 수익률이 뭐 200%, 300% 안 나면 환불해 주겠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먹튀이고, 주변에 진짜 제 친구 어머니가 이제 한 500만 원 정도 넣으신 것 같아요, 가입비로. 근데 처음에는 좀 재미가 좋으셨나 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크서클이 계속 내려오고 계신데, 이제 친구가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이거를 수습하려고 어머니가 더 큰 돈을 놓고 계속 하실까 봐. 그러니까 그런, 사실 아까 뭐 정은영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주변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2020년에 코스피 3000 찍으면서 개미들이 만든 코스피 3000의 어떤 역사적 기록이 대단하다 막 운운할 때, 사실은 저는 그때부터 되게 불안했거든요. 모든 공중파, 지상파, 케이블, OTT 뭐 개인 인터넷 방송 할 것 없이, 연예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나와서 이제 주식 얘기를 하고 주식 투자 정보를 주는데, 그게 뭐 충분한 정보 탐색이나 합리적인 분석 과정 없이 수익률에만 연연하는 그런 뭐 소위 방송인데, 사실은 뭐 이 개인 인터넷 방송을 저는 방송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에 대해서도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사실 걱정이 앞섰고, 그때 그 돈들이 이제 좀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빠지면서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코인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유사투자 자문업, 결국은 수요가 있는 곳에 사기가 생기는 거니까 유사투자 자문업이 확대가 됐는데, 사실은 이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계속 새로운 형태의 어떤 뭐 고도화된, 다양화된 그러한 유사투자 자문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알고리즘에 의한 데이터 학습이 진화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계속 이렇게 양성이 될 거고 양산이 될 거고, 근데 사실은 그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조작이 돼가지고 사기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카피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던 유명 유튜버들도 사실은 뭐 불법 유사 투자 자문을 하는 그런 경우인 경우도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매체에 대한, 채널에 대한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투자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행위 규제에 있어도 거의 적용이 안 되고, 금소법의 6대 판매 원칙도 적용이 안 되고, 솔직히 기존의 어떤 법이나 제도로서는, 규제로서는 좀 이것이 위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도년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성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광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계약 해지하고 관련해서는 뭐 특수거래법이나 할부거래법이나 뭐 굉장히 많은 법적인 문제에 이렇게
걸린다는 거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거는 그만큼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어떤 법이나 규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 유사 투자 자문이냐 유사 투자 자문이냐와는 또 별개로 지금 사실은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좀 불공정 계약에 의한 계약 해지가 잘 안 되거나 뭐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계약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소비자 피해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불공정 계약하고 관련해서 생겨나는 발생하는 그러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뭐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키워드는 이제 불특정 다수냐 1대1이냐 일방적 전달이냐 상호 쌍방향 소통이냐의 문제인데 그 유튜브에 유료 회원제를 지금은 되게 많은 유튜버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연예인 유튜버들도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멤버십으로 들어가면 이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그 멤버십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실시간 쌍방향 채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게 많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서 얼만큼 많은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1대1 자문이 이루어지느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골라내기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슈퍼챗이나 별풍선을 간헐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근데 간헐적으로라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사실 대가 없이 별풍선을 쏠 리가 없잖아요. 예, 대부분은 어떤 그 대가 어떤 정보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구분해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금융위에서 제공한 이 사례 이런 거 저 대학원생들하고 보면서 애들이 다 약간 웃었거든요. 이게 너무 현실성이 부족하다. 너무 유튜브의 이 그 구조를 너무 잘 모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점점 더 진화가 되겠죠. 점점 더.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수록 또 그 규제를 피해서 또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 방안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규제나 법이 현재의 규제나 법이 쫓아가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사실은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교육 몇 시간 받으면 되고 신고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요즘 그 주식 유튜버들은 본인들이 등록을 했다고 광고를 해요. 본인이 내가 교육을 받고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금감원 리스트 가면 우리 있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입이나 영업 규제도 매우 느슨한 수준이고요. 근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등록이 된대구나. 감독원에 가서 리스트에 보이니까 괜찮겠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신고를 한 것이 전문성이나 건전성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들에게도 정확히 좀 전달이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금융 소비자 스스로 이런 거를 뭐 피해서 필요한 정보를 판단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에는 이런 규제의 뒷심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제 금융위가 규제 체계를 만들고 아까 뭐 매뉴얼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면서 이제 일단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뭐 진짜 순수한 의미의 유사투자 자문업이 정착이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정착이 된다면 그리고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업자들은 투자 자문업으로 흡수하는 그런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현재 우리가 이제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유사투자 자문 사실은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바이어스된 유사투자 자문은 조금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규제가 잘 성공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뭐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뭐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사투자자문이든 메타버스를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불공정 계약에 따른 피해 구제를 단기적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사실 정책 당국에서 유사투자자문과 관련해서 관리를 강화하시겠다고 이제 의지를 표명하신 거는 제가 높게 평가를 하지만, 앞으로 이제 그 관리를 위해서는 아마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시고 아마 노력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규제의 뒷심을 좀 강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4시 20분까지 토론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마도 4시 반에 끝나시겠다고 한 거는 10분 정도의 버퍼를 저희들한테 주셨다고 제가 판단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 두 분 발표자께서 토론을 들으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토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우리 두 분 발표자께서 좀 리플라이를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김도년 박사님 위원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토론자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는 이제 제가 받아들이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정보 제공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많아질 거라 봅니다. 이게 지금 금융 정보 제공업 중에 하나가 드러난 것이 유사투자 자문인 것이지, 이게 이제 의료랑 붙으면 이제 원격 의료의 아주 초기 버전으로 온라인으로 개인화되어 있는 의료 정보를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넘어갈 거고요. 통신 서비스가 굉장히 복잡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는 어떤 게 가입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로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이 서비스는 정보 제공업으로 보는데, 여기에서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금융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정도 수준까지 오니까 금융위원회는 들어온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정보를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별풍선이나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 내가 필요한 정보는 내가 가입해서 내가 가진 자본을 투자해서 더 나은 가치를 얻겠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 정보 제공업 자체를 큰 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게 어떤 시장의 특성 때문에 얼마만큼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금융시장은 금융투자 상품은 위험의 인수와 관련된 사안이고, 이게 자문업이란 영역이나 또 다른 어떤 관리의 어떤 업종이 있는 만큼 좀 더 이 정보 제공업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또 수요가 있으니까 생긴 거니까요. 이게 소비자 분쟁으로 내가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그 정보를 샀다라는 정도 수준의 어떤 관리 체계로 나아가자라는 점에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전 토론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뭐 큰 업체들을 통해서 당 방향으로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은 충분히 한번 그 대기업들을 통해서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가지고 와서 내 단톡방 그렇게 운영하고 싶다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유사투자자문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 기능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다른 업종이랑 뭉쳐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소비자원에 많은 사례가 있고, 이 부분들을 한번 그 많은 사례를 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아까 저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좀 더 현실성이 있는 규범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송 교수님 예.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을 어디서 이렇게 잘 섭외를 하셨는지 저희 우리 회장님께 아주 놀랍고 감사를 드립니다. 5분 토론자분들 제가 잘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다른 데서 참 듣기 힘든 그런 통찰력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다한데 좀 중요한 것들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윤민섭 박사님께서 이 분쟁 해결을 근간문으로 하여금
이제 개입시켜서 전체적인 규제 이제 어떤 효율화를 도모하자라는 거는 굉장히 좀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근데 카카오나 통신사와 협력해서 특정 문구를 적출해서 알람을 주자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사실 너무 좀 작은 이익을 위해서 큰 이익을 도리어 우리가 침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검열이라는 어떤 굉장히 위험한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거는 그렇게 이제 좀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 의원님께서는 감독의 어떤 실효성 이렇게 해서 제가 뭐 자세히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대체적으로 규제라든가 감독의 어떤 실효성, 비용 대비 효율성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현행 규제도 어느 정도 좀 불가피한 점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덕진 부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 독립 자문업자를 활성화하자. 그러니까 독립 자문업자가 지금 자본시장법상의 독립투자자문업자도 그렇고 금소법상의 독립금융상품 자문업자도 그렇고 한 건도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통용되는 상식이 우리 투자자들은 무슨 자문 얻는데 돈 지급 안 한다라는 게 이제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유사투자자문에 또 이 엄청난 돈 몰리는 거 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어떤 이율 배반적인 자세, 아마 이제 정부의 어떤 그런 좀 질이 좀 다르겠죠, 그죠? 한마디로 돈 되는 정보를 줄 것이냐, 좀 더 신뢰성이 있지만은 돈은 바로 안 되는 그런 정보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아까 이제 김도성 박사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들이 뭔가 좀 정부에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독립 자문업자와 연결시켜서 그 제도를 한번 개선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운영 의장님께서는 이제 핀테크나 언론사 쪽에서도 투자 자문업을 많이 이제 좀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폐지를 하고 투자 자문업 등록을 요구할 때 이제 금융업이 되고 그럴 때 이 금융업이 이제 워낙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겸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곤란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아주 참 좋은 그 의견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그 어떤 모범적인 유사 자문업 사례를 해서 이게 지금 투자자들도 모르고 사실은 그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 본인들도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모범적이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그림을 주는 게 어떠냐라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튜브의 멤버십 서비스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 제가 뭐 멤버십 서비스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 정도로는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의 어떤 뭐 시장 장악력이라든가 지배력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멤버십으로 가면 이제 쌍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슈퍼챗이나 별풍선 같은 경우도 이게 분명히 이제 어떤 대가성이 있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규제 어떤 밖으로 둘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좋은 의견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한 두 가지만 이제 지적을 하면은 첫 번째는 유사 투자 자문업이 오래됐거든요. 예전부터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게 저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뭐 절대적인 제일 원인은 아닐지 몰라도 아주 주요한 원인 하나가 쌍방향 채널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톡이나 그다음 유튜브 같은 이런 절대적인 어떤 신종 매체가 이제 등장하면서 과거에 없던 문제들이 크게 불거진 거죠. 옛날에는 부작용이 요만큼밖에 없었다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채널을 통해서 문제가 이제 증폭이 되고 있고 문제는 이런 리딩방의 존재가 그러니까 예전에 리딩방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리딩을 한다는 말을 쓰면서 리딩방이라는 말이 이제 거의 대체를 해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리딩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코인으로까지 번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코인 자체에서 오는 그런 비규제 상품에서 오는 위험성도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존재하던 리딩방이라는 수단과 맞물리면서 정말 예상 밖으로 더
위험이 커지고 있다, 증폭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도 이제 쓰는 것처럼 우리가 규제 체계를 어떻게 뭐 거창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도리어 중요한 포인트는 그 리딩방 같은 이런 매체, 수단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마디로 제가 이제 딱 드리는 생각되는 거는 법으로 아예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이렇게 쌍방향 채널이나 유튜브를 못하게 막아버리면은 확실히 그 부작용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게 이제 뭐 개인의 어떤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별도로 이런 우리가 그 규제 체계 거시적인 규제 체계도 중요하지만은 그 아주 미시적인 수단 이 매체 하나를 좀 더 깊이 그 연구를 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그 장덕진 부사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투자 자문업을 상위 업체들을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을 투자 자문업 끌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투자 자문업 규제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 자문업보다 현행 투자 자문업보다 좀 완화된 투자 자문업을 도입할 수밖에 이제 없을 것이고 그런 수단 하나 아니면은 이제 그 독립 자문업자 금소법상의 독립 자문업자의 그 어떤 요건이나 이거를 조금 낮춰서 결국은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좀 더 합법적인 자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열어주고 나머지 이제 거기에 안 들어오는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불법적인 의사가 강하다고 봐서 엄격하게 단속하는 이런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네, 제가 시간을 좀 잘 맞췄어야 되는데 오늘 두 분 발표자님과 5분 토론자님들은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제가 시간을 맞추는 역할을 못한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발표자님과 그리고 토론해주신 우리 5분 토론자님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